네, 한 주간 글로벌 증시 기상도를 살펴볼 때 9월 셋째 주인 이번 주는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하고 안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지수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빠졌는데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9월 그 셋째 주죠. 셋째 주를 하면서 아까 김 대표가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바쁘게 일정이 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도 2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에서도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그 주도주 교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캐서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산대지수에서 나스닥이 코로나 그 직후에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사실 이 나스닥이 좀 이게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지난주에는 그 경제 지표 중에서 11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15일부터 있는 FOMC 회의의 평균 물가제 관련해서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경기 불안에 대한 완화가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속해 있는 다우존스 지수는 주가가 올라갔고 특히 다우존스 중에서 이제 이 1차 밴드에 해당되는 그동안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주식보다는 그 밑에 덜 오른 그 저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같은 지수 내의 교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 암장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래 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에는 사실 고평가 주식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빈 후들도 주식위에 다른 대체 투자산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주식을 이렇게 대신할 만한 확실한 그 대체 투자산이 이렇게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장착되지는 않습니다는 굉장히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는 사실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 미국의 월가 시장 참여들 또 미국의 그 주가를 이끌었던 로빈 후드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투자 대상 지역도 이제는 로빈 후드들이 미국만 아니고 원래 이제 미국은 세계 그 월가의 중심지니까 로빈 후드들이 그 월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는데요. 대체로 투자 수익률이 많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과 유럽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전에 한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가 미국의 기술주 폭락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그다음에 유럽 증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크게 반응은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주가 모습 보면 한국 증시가 가장 건전하게 올라가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그 보고서들이 한국과 유럽, 중국,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독 많이 추천하는 것이 국내의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한국 주식을 추천하는 것보다 외국의 해외 그 투자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의 이색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기술주 폭락을 계기로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하고 안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미국 증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가장 좋았으니까 네. 그런 시각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대체 투자 대상 지역이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의 모습들이 입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그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미국이 좀 혼탁한 사항이 많이 전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급락 이후에 확실하게 받칠 수 있는 것이 지금 펀더멘탈 장세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니까 사실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9월에는 블랙홀 상태죠. 월별 경제 지표는 발표됩니다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분기별 지표에서 사실 그 경제 성장과 같은 종합 지표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 이것도 이제 분기별로 발표하죠. 이와 같은 그 실적 발표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이번 것처럼 기술주 폭락 이후에
확실한 경제 지표 발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없다 보니까 9월 달에 대부분 다 위기가 발생한 것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일단은 가장 확실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그동안의 그 낙관적 기류에서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그 5시 30분대에서도 방송을 좀 해주셨습니다는 네. 미국의 그 대선이 좀 아주 본격적으로 되죠. 50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네, 2달도 안 남았는데요. 각종 그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캐스터분께서도 바이든 후보가 좀 스윙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우세한 거를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벌써부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당선될 것을 감안해서 미국 증시의 영향, 그도 업종별 영향, 아까 바이든과 관련된 주식도 아마 김 대표께서 이거 추천하는 이런 시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야당의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면 우세할수록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는 혼탁한 상황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집권 여당이 그 공화당이고 최고 통수권자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이것이 중국 문제든 내부적 문제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막판 뒤집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그 증시 입장에선 최소한 그 대선 기간에 정책 이슈로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다면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에 대해서 안정적 흐름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야당인 바이든 후보가 격차가 트럼프와 벌어지는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의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비이성적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혼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후의 보릿격에 해당되는 FOMC 회의가 지금 되는데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달, 8월달 좋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 금융 완화 기조를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제 금융 완화 기조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 거품에 대해서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2달 연속 높게 나옴에 따라서 최소한 월가에서 이게 바라는 아주 금융 완화 기조 이런 측면에 아주 울트라 금융 완화 기조 이런 기대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FOMC 회의에서도 아주 그냥 지금의 기술적 폭락을 이렇게 뒷받침할 만큼 화끈하게 돈을 푼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투자 기상도에서는 이렇게 흐림 정도 내지는 일부 그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먹구름 익힌 정도 이런 쪽으로 지금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 쪽을 확인을 해봤고요.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노딜 브렉시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살짝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다음 달 15일 기한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살짝 잡음이 큰 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딜 브렉시트 자체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로 통합이라는 역사는 단일 그 금융 현안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현안이거든요. 네. 이걸 그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그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서 넘어가는 상태에서 유럽의 그 제일 그 힘의 역할을 이렇게 부각되기 위해선 갈결기째져 있는 영토가 이렇게 분할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네네. 1905년 정도 되죠. 이때의 그 유럽 자유사상가에 의해서 하나의 통합 유럽 구상이 나오고 이것이 1957년 로마 조약에서 구체화됐던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첫 번째에서는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1957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유럽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통합에 대해서 서로가 다 갖고 있는 의지와 관계없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탈퇴도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탈퇴하지는 못하죠. 공을 들였으니까. 그런 것이 지난번에 세 가지 각도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간단히 오늘은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일단 탈퇴 가입 여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탈퇴 여건은 리스본 50조에 이렇게 근거해서 하지만 리스본 50조도 굉장히 가입 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브렉시트의 가장 최종적인 항이 체크스 이렇게 되는데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해서는 대륙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가 확정이 됐습니다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탈 때까지 이때까지는 영국의 그 관세 동맹에 잔류하겠다 하는 아주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 영국의 입장이 너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반대 시각에 근간이 되는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아직도 잡음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이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보호상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최 측에서 악몽이 자유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도 이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투표에서도 그냥 찬성과 반대가 거의 팽팽히 돼 있고요. 네. 그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 그 영국의 그 3주 중에서 런던이 이렇게 추가되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것처럼 잘 사는 데선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회원국 내부에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이것을 좀 아우르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의 집권당인 보리스 존슨 그다음 집권당의 힘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리스 존슨도 코로나에 의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그 통합과 관련된 노딜 브렉시트 문제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부상되지 않겠느냐. 다음 달 15일이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좀 만약에 이것이 결렬될 때는 아마 다시 한번 재협상 문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경제 여건은 좋아져서 3주 전에는 유럽이 괜찮다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투자 기성도가 이렇게 썩 맑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상도 측면에서는 흐리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고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오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의 그 이렇게 일본을 보면서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 7월 이후에 네. 이렇게 수출 통제도 있고 해서 시청자분의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진전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아베 총리가 7중고 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7중고 때문에 조기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 사고는 직접적 원인은 사실 그 만병 위궤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은 상태에서 아마 사임해서 이번에 오늘 2시죠. 오늘 2시에 아마 관방장관인 스가가 차기 총리로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고 네. 이미 축사까지 발표를 하는 이런 그 조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확실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스가는 폴스 아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본과 관련된 대체적인 전문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스가가 관방장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아베 정부 시절에 관방장관을 했을 때 외교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아베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믹스를 이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맙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스가 장관은 아주 아베 총리보다 아주 자민당의 공통적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리지만 개인의 성향이 더 강했던 거고요. 네. 스가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의 이렇게 본래의 그 취지대로 복귀되는 아주 전통 자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도 자민당의 본래 경기 부양대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뭐 아베 노비스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뭐 엔저가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 아무리 돈을 푼다고 발권적으로 돈을 푼다 하더라도 2012년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본이 조금만 풀어주면 엔저가 됐던 시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베노미스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웃 국가를 어렵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제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초금융 완화 정책에서 달러 약세 기조로 가는 상태에서 보면 일본이 스가 정부가 들어와서 아베노미스를 추진한다 하는 입장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새로운 분위기를 못 준다. 왜냐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포스트 아베라 이렇게 꼽자 하더라도 스가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베노믹스만큼은 버리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 이끌어간다 해도 스가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이게 엔저가 돼야 되는데 엔저가 안 되면 초기 정부의 스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민당 전통대로 아베노믹스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재정정책 위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엔저 정책이 멈추게 된다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시가 차기 정부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임자인 아베 정부에서 경제를 망쳐놨거든요. 경제 망친 사항이 일본이 가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2분기 성장률 모습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 판단할 때 2분기 내지는 3분기 연속 경기가 어떤 추세적으로 되느냐 하는 측면이 차기 스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여건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작년 4분기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소비세 인상을 아베가 개인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GDP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과거 68%였습니다. 지금 7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소비의 기여도가 높아졌으니까 70%를 차지하는 이렇게 민간 소비의 소비 인상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1955년 일본에서 GDP 성장, 국민소득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가장 낮은 전기비 연율, 미국식으로 보면 전기비 연율 개념으로 하면 여기 전분기 대비입니다. 마이너스 7.9%인데 여기 에스리크 4인데요. 그냥 곱하기 4로 때리면 됩니다. 대체로 28% 이상 나왔기 때문에 가장 나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소비센서 내수가 침체돼 있죠. 그러면 사실 엔저를 유도한다는 아베노미스가 종식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경제가 어려우면 할수록 엔화가 강세되는 UC 워크레 베리 아이캔 그린 교수든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 엔과의 저지에 걸리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스가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다릴 시련이 바로 일본 경제 위기냐 하는 것은 내수가 침체되고 아베노믹스 더 이상 추진 못한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어려울수록 엔화가 강세되는 엔과의 저지 걸리면 수출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일본식 표현으로 본다면 자 내수 기여도 안 돼, 내수 안 돼, 외수 안 돼.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차기 스가 정부가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종전에 아베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7중검은 아베에 지금 사임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7중고는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교육이라든가 대외적인 측면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일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치팅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럼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라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거 쇄신 차원에서는 자 지금은 시장 경제에 맡기면 안 된다.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스가 정부가 주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재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정부대로 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국가 채무 GDP 기여도에서 약 270%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재정정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이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잘해야 후임자가 잘하는 거고 전임자가 못하면 후임자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획기적 변화가 되니까 획기적 변화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관행이 깨지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단기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네, 중국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통계 신뢰 여부를 관계없이 발병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진핑의 통제력 발휘에서 사실 발병에 대해서 억제력,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하고 그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든가 뭔가 이런 새로운 결정 사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이렇게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은 누차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시진핑의 정치 입지를 약화시켰던 것이 중국 인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성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이 확 떨어지는 상태에서 중국 인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제3의 천안문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진핑의 축출서까지 이렇게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진핑이 이렇게 전화이목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풀리는 현상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회복을 의미하는 50을 계속해서 이렇게 웃도는 상태고요. 소비자 물가도 중국의 목표 성장률 3%인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살아나고 있고 또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중국의 성장률도 지금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식은 어떠냐 하는 측면입니다. 네. 주식은 상해 종합지수가 한 3,20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계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에 의해서 뭐 언택이니 디지털 컨택이니 해서 업종별로 보면 중국 주식을 살 때 사실 그 중계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좀 많이 상태인데요. 최근에 보면 반도체에서 중국은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면 양박을 맞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첨단 기술 전쟁과 화해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태이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네. 상태거든요. 이미 시설 투자라든가 뭔가 이런 쪽을 많이 해서 우리 정부의 여부에 정부와 관계없이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부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못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으로 소비세에 관련된 소비지주를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나 소비재에 관련된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률이 기대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년에 이게 술 만드는 이렇게 마오타이요. 마이토아이 관련된 네. 이런 주식들을 많이 그 국내에서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테슬라 이상으로 최근에 그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빠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고질적인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3대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과다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경기는 좋아지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사실 2분기에서 기록했던 3.2%는 과거 중국 경제가 6% 갈 때 절반 토막에 해당되죠. 그쵸. 그런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투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증시의 수익은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 않은 것도 바로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알려보게 됐습니다. 자, 중국 이외의 신흥국들도 궁금한데요. 이번 달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부채 상환 일정에 따라서 부도 일부 직전까지 몰리는 신흥국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신흥국 문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적했었죠. 왜냐하면 달러 부채가 올해서부터 집중된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세가 신흥국의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탈세는 지속된다 이런 각도에서 신흥국 통화들이 많이 떨어졌죠. 신흥국 통화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시청자라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한 브라질 국채 중에 헤어라가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헤어라가 브라질 국채를 처음 이렇게 우리 그 국내 그 증권사들이 소개했을 때가 아마 700원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때는 이게 200원 붕괴될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회복됐습니다. 조금 회복돼서 한 220원대 하는데요. 그조차도 700원 대비한 3분의 1 이상 포막이 난 게 그렇다고 됐습니다. 그나마 브라질 헤와라가 반등이고 최근에 그 트래피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특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마 남아공의 랜드화 문제인데요. 랜드화도 조금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더욱이 여름 휴가철이 10년 전에 여름 휴가철 이후에 달러 부채를 만기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이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달 남은 기간에
또 올해 연말까지 이 신흥국의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신흥국들의 부도상 같은 거 부도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뭐 워낙 그 미국의 증시 쪽으로 모든 그 이렇게 관심이 쏠려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터키 리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위기 상황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도 지금 투자 환경이 이렇게 신흥국보다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신흥국에 있어서는 특히 최근에 헤어라 관련된 문제가 약간 고개를 반등하다 보니까 일부 차트를 그려서 사실 헤어라가 이렇게 가치가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낙관적 시각도 제시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저도 우리 그 시청자분의 브라질 그 국채라든가 여러 가지 브라질 관련된 이렇게 하는 입장에 사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흥국의 이러한 국가들이 구조 문제점을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했다 하더라도 추세대로 정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반등하니까 또 브라질 국채를 사라 하는 체리피킹적인 이런 금융사의 권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세계 저금리 기조에서 채권에 대해서 일단은 고평가된 주식보다 더 고평가된 상태고요. 신흥국들이 갖고 있는 달러 부채가 2025년까지 이게 경제 여건으로 코로나 경기에서 더 어려운 사태를 펼친 상태에서 외채 상환 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서 헤어라 가치가 이렇게 상승되는 회복되는 이런 틀로 정착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 증시 유망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런 추천이 되는 것은 네. 사실 그 어떤 국가가 이렇게 배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상대 비교다. 우리 안 좋죠. 한국 증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현 정부와 이렇게 뭐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안 좋죠. 근데 다른 국가 상대적으로 해봤을 있다는 때. 얘기입니다. 투자는 네. 그렇게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왜 해외에서 한국을 이렇게 좋게 보느냐, 당분간 좋게 보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 폭락 이후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가가 동학개미의 힘이지만 정말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동학개미들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책으로 보면 가계빚이 증가했다 해서 신용공여라든가 이런 거 다시 규제할 움직임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물론 위험수위가 높으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지금 뭐냐 영끌이다 뭐다 해서 주식 투자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총선 이렇게 총선 그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폭락 여기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2차 팬데믹 우려가 있을 때 그래도 한국 증시가 굳건히 버티는 데에서는 이 동학개미의 힘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이렇게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일부 언론을 계기로 해서 가계빚이 높다, 신용공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쪽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균형된 시각을 좀 가져갈 것을 지금 상태에서 주가마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자, 부동산도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는 상태이고 주가마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사실 취업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는 측면에서 취업 실업률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측면은 나오지만 사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상승하면 왜 우리 젊은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뭐냐 과거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이었고요. 네. 좋은 직장에 가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얻어낸다 하는 것이 저희 관념이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 동학개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는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직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 사실은 그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들겨 패고 모으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빨리 구조조정당하죠. 근데 집값은 많이 올라가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전에 부동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왜 도출됐을까? 그리고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해서 정보의 취득이 굉장히 쉬워졌었죠.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도에서 정부가 혹시나 신용동경 쪽에 가계 빚을 잡겠다 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이 동학개미와 같이 균형점을 한국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동학개미들도 배려하는 이런 정책팀 꼭 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될 때 이걸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대책처럼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또 동학개미들 젊은 사람들의 지금의 그 심정과 관계없이 아주 강력하게 규제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환경을 도출되지 않았으면 바라겠습니다. 근데 외국 투자가들은 지금의 현 정부가 처한 입장을 볼 땐 그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시각에서 일단은 한국의 미개 기술주 폭락 이후에 안정세가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는 이런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미 지난 이렇게 주말에 3분기에 경제가 하향 조정하더라도 하향 조정폭이 가장 약하다. 올해 OECD 보고서에서 보면 37개 회원국 중에서 올해 성장률만큼은 내년은 뭐 34입니다는 올해 성장률 가장 높다 하는 이런 측면과 함께 펀더멘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시각.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속에 S&P라든가 피치사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과 신용등급 실제 신용등급도 그대로 유지했죠. 네. 하향 조정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어찌됐든 다른 국가들은 정권 교체기죠. 자, 미국도 대선, 네.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이렇게 교체.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들이 증시를 이렇게 호재로 보냐 악재로 보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뉴딜 정책과 것처럼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의 의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추천하는 시각들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러빈후드들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정책과 관련된 뉴딜과 관련된 업체, 바이오 업체, 삼성전자 같은 IT 업체, 그리고 최근에 뭐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해서 이렇게 현대자동차처럼 이런 쪽에 이렇게 제조업 업체 이런 쪽에 업종들이 외국인들이 관심이 되는 업종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증시 기상도를 살펴봤을 때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유망하고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폭락에 따른 증시 향후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